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뉴스 DMZ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유튜브로 김은주님께서 뉴스 DMZ 두 번 반갑습니다 하고, 크리스티나님께서는 DMZ 빨리빨리 해주세요. 요즘 DMZ 기다릴 만나요? 메리리님은 마레리님이시구나. 김 기자님, 박 기자님 오늘도 열심히 들을게요. 항상 좋은 평론 분석 감사해요 하시고 하트를 보내주셨어요. 요거를 제가 캡처했다가 내일 저 여의도 타짜 읽으려고. 타짜 뭐 분발하시라고. 이제 잡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요 얘기를 좀 내일 할 거예요. 자, 일단 공천 얘기 좀 해보죠. 오늘은 저 준비된 주제가 공천 얘기하고 저 두 강. 그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 이거 예전에 그게 아니고 조국의 강과 탄핵의 강. 요 강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양당은 이 강을 건넌 것인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일단 그럼 말 나온 김에 강 얘기부터 해보죠. 네. 어제 일단 국민의힘 공천 발표됐거든요. 이 기자? 네.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홍석준 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도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뭐 도태우 변호사야 본인이 뭐 경선 이긴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유영하 변호사 누구나 다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명을 콕 집으면 유영하 변호사. 최측근이 아니라 지금은 유일한 측근이 돼 있죠, 사실. 유일한 측근. 그렇게 봐야겠죠. 예. 예. 그런데 어제 대구에 단수를 받았어요.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까지 총선을 무려 6번을 나와서 6번을 떨어지거나 공천을 못 받거나 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공천을 받았는데 김무성 대표 도장을 안 찍었어. 파동 때 도장을 안 찍어 결국 공천을 이제 못 받았지. 결국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총선과 인연이 참 없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분이 유영하 변호사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번에 이제 대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고 뭐 그렇다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글쎄요, 뭐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다, 뭐 이것을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최소한 경선조차 붙이지 않고 초선 현역을 떨어뜨릴 뭐 홍 의원이 그 정도면 큰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을 준 것은 결국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것을 두고 뭐 탄핵의 강과 조국의 강을 직접 비교하기 좀 어렵다. 왜냐하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조국의 강은 사실은 이제 미래 권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카드는 늘 살아있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물론 이제 거기가 지금 2심까지 유죄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행보가 사실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제약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은 미래 권력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을 일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과연 민주당이 미래 권력으로 안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달려 있는 거지만 탄핵강은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끝났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뭐 친박계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친박계가 미래 권력이 될 가능성도 매우 낮지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두 강이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TK 민심이 국민의힘에게 완전하지 않고 흔들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결국은 유영하 변호사를 배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난번 총선 때도 폭망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그때는 뭐 사면받기 전이고 안에 교도소에 있을 때지만 그때는 그 손을 들어주진 않았거든요. 당시 미래통합당이. 근데 이번에는 여당이 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표현해도 뭐 모방하겠죠.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배려가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배려가 제일 맞는 거예요. 부탁이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배려. 정정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려해서 유영하 변호사 단수를 줬어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까지 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평가하세요? 뭐라고 보세요? 저도 뭐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을 향한 내민손.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편단심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거의 10년 넘게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만 충성 외쳤거든요. 근데 일편단심의 승리로 공천 받으면 당선 확률이 아주 높은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려해서 공천을 준 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물론 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미 차이가 좀 났다 점수에서 물론 약간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약간의 정무적 판단이 무서운 판단 아니에요. 물론 뭐 워딩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식한 건 아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같은 편을 향하여 내민 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가장 우측 끝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손을 내밀어서 지지층 결속을 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시키고 공판에서 다 해서 유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배려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그걸 이제 좋게 보면 통합과 화합의 차원인데 왜 이 통합과 화합은 같은 편에만 있느냐. 당시에는 법치를 얘기하고 지금은 같은 편으로 결속시키기 위해 손을 내민 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뭐 좋게 해석하면 화해지만 같은 편을 향한 거잖아요. 야당이나 이쪽에 화해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건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야당 측 사람과도 활발히 교류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에서 좀 모순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 궁금한 게 이 항상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지지층이 중요하냐 중도가 중요하냐 집토끼냐 산토끼냐 요 얘기들 항상 선거 때 하는데 그러면은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로 공천 주면 대구에 있는 집토끼는 지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뭐 산토끼들 중도층이 뭐야 그럼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탄핵 강강 못 건넜네 라고 만약에 반응한다면 그 계산 안 해봤을까요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제 결국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중도층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가 무려 이제 80%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당시 2016년 이제 결국 국회에서 탄핵했던 게 결국은 국민 여론에 이제 기댄 측면이 컸는데 80%에 이를 정도로 이제 컸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탄핵 연대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미 2017년 대선 이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 해체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여론이 굉장히 지금도 공고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나간 과거 일이다. 그렇죠. 과거 일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계라든지 박 전 대통령의 뭐 미래의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TK라는 독특한 정서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렇다고 뭐 친박계 대거 공천했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 친박계들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고 아마도 그것도 만약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들어왔겠죠. 근데 그런 이제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국은 당에 들어오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온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뭐 수도권 중도층까지 크게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 안 했겠죠. 그리고 실제 그래 보이고요. 흘러간 과거 일이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념적 스펙트럼을 상당히 넓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을 흡수하고 중용하고 또 함은경 전 산민투인가요? 그 위원장을 공천 주고 그런 것들이 과거의 운동권에 대해서도 공천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상당히 넓혔다. 그러면 우측 끝에서 넓히는 것도 뭐 이쪽으로 충분히 중화가 될 수 있다. 가운데로도 넓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에 탄핵 이슈가 많이 좀 희석돼 있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민들도 사람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할 텐데 문제는 유영하 변호사는 물론이고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경선에 이기면서 사실상 거기도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난 총선을 생각해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당시 그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국회 내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폄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또 인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걸 당에서 어떻게 중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 고민은 남겠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끝나고 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쪽 목소리가 커져서 자꾸 하면 지금 중도를 표방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약간 뭐랄까요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선거 과정에서 강성 발언들이 나오면 본인들 당선은 뭐 소위 말해 밭이 좋으니까 될 수는 있겠지만 엄한 수도권 후보들이 유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 그런 수 리스크는 이제 안고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국의 강을 탄핵의 강 얘기했으니까 조국의 강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국의 강도 이제 박 기자부터 하죠. 예. 조국
대표가 제가 조국 대표라면 이재명 대표 진짜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만나서 사진도 찍고 본인도 새도 올리고 얻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뭐 강한 거는 내가 할 테니까 저 중도 쪽으로는 민주당에 나가세요. 뭐 선거 전략도 짜주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를 뭘 얻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오늘 아주 간단합니다. 네. 만나자고 했으니까 만난 거예요. 아, 그래? 예. 네. 온다니까 가지만 조국 안 되고. 대표가 와서 예방 차원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네. 나 바빠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난 거고 네. 처음에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 조국 전 장관이 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박홍근 통합비례정당 추진단장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선 그은 게 좀 희미해졌습니다. 그거는 지지율 변화 추이가 중간에 있었죠. 네.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파열음이 많이 나면서 비례대표의 경우 상당 부분 조국 혁신당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선을 그어버리면 네. 어차피 조국 혁신당에서 지역구는 충분히 연대를 하겠다고 한 마당에 선을 그어버리면 본인의 지지층과 조국 지지층이 싸우게 됩니다. 크게 보면 조국 지지층까지 흡수해야 본인의 지지층이 넓어지는 건데 거기서 선을 긋고 갈라치기가 되면 나중에 대선에서도 불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만 나지 않는다면 유력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피선거권을 잃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까지 이재명 대표 수는 당연히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을 가서 잡기는 기분 나빠서 쉽지 않지만 오는 사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런 계산이에요? 그래, 뭐 지금은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의 힘이 좋아. 그러면 언젠가는 조국 대표가 유죄가 확정될 거기 때문에 저 표는 내 표야. 뭐 이런 계산이란 거예요? 만약 유죄 확정이 안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제가 역지사지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이 기자는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 왜냐면 어제 협력하자. 저 관계자 얘기해 보니까 협력은 하되 연대는 아니다. 뭐 지도부 관계자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함께 이기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선거에서 함께 이기는 게 어딨어? 그렇죠. 당신이 붙으면 난 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내가 붙으면 선거는 완벽한 상대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가 존재하는 거고 상대가 이기고 나도 이기는 건 없죠. 선거에서는. 정치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같이 이긴다는 게. 근데 선거는 명확하게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 조국 대표가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전략을 다 짜주지 않았습니까? 지역구에서는 1대1로 붙어서 이기십시오. 비례는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다 이미 선거 캠페인도 뭐 다 짜줬고 우리는 더 세게 갈 테니까 세게 못 가시는 거 다 저희가 다 하겠다. 대신 민주당에서는 중도층을 공략해달라. 뭐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협력을 하지만 연대는 아니라는 건 굉장히 공허한 말이죠. 사실은 말장난 같은 얘기인데 어제 두 분을 만나러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마시멜로 실험? 그러니까 굉장히 나 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알아요 그냥. 교육학, 뭐 심리학에서 고전적인 실험입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줍니다. 너 이거 15분 동안 참으면 다음에 2개 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참는 아이가 있고 그냥 너무 달콤하니까 먹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후를 보니까 그 참은 아이들은 다 굉장히 성적도 우수하고 성공을 하더라. 참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은 많이 그런 이제 성적이라든지 사회적 성공에서 많이 실패를 하더라. 이런 이제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 마시멜로를 가지고 15년을 기다린 실험자가 있었네. 그렇죠. 일단 참지 못한 아이는 살이 찌겠군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눈앞에 달콤한 당장 보이는 이득을 지금 이제 취하고자 하는 거죠. 그 이득은 뭐냐면 결국 지금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을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당 전략인데 사실은 당내 내홍을 겪으면서 굉장히 희석됐죠. 오히려 거꾸로 지금 민주당 다수 정당의 횡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화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더 커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 정권 정권 심판론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이 이제 결국 조국 대표 연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눈앞에 이득을 보이는 거죠. 근데 다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것이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매우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대선 연장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대선 연장전이 안 될 경우에는 전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이 0.7%포인트 차이로
겨우겨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양쪽의 지지층을 다 끌어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윤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 중에서는 반드시 지금 윤 대통령을 다시 찍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을 찍었던 1,600만 표 중에서는 이번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야말로 이번엔 심판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이 저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구도 속에서 치러진다 이렇게 봤는데 이거 대선 연장전이 되면 당연히 이제 보수 진영 내지는 당시에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에게 투표할 동의를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것이 마시멜로 실험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뭐 다시 총선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조국 사태를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뭐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가 했던 범죄 지금 뭐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정경심 교수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거기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수사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탈탈 털렸다. 그런 말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2심에서도 인정된 범죄 사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조국 사태 당시 그거를 조국 전 장관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국민들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서 갈등을 겪게 됐거든요. 저는 그게 조국 전 장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만약 인정했으면 지금 정치적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 인정했지만 내가 자식의 일이었기 때문에 뭐 못난 아버지로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제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기반한 판단이고 그다음에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을 본다면 저는 조국의 강도 많이 옅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이 달려 있는데 당시 지난 뭐 저희가 볼 때 5, 6년간을 보면 가장 큰 두 개의 공격과 방어 세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얘기되는 검찰과 조국 전 장관이에요. 내로남불이기도 하고. 몇 년째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일 크게 사실은 공격하고 당하고 제일 사회적 큰 이슈였잖아요. 몇 년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못한다.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의대 증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올라가 있지만 못한다면은 검찰이어서 그랬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피해자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이 국정 수행이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면 조국의 강은 폭도 좁아지고 수심도 얕아지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이건 그냥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 같다. 그러면 많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니 피해자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로운 검찰이 아니라 그냥 조국 죽이기였네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고 봐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인기가 확 높아지면 그때 수사 잘했구만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역시 범죄자였어 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총선 국면 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앞서 말한 조국 전 장관의 피해자성이 더 좀 커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공천 파동과 그다음에 의대 증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상황이 달라졌지만 근데 총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통치 스타일 봐서는 가해자성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이거는 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대선에는 그런지 이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총선은 지금 오늘 한 신문의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손 맞잡은 2명의 피고인 대표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한 것처럼 아까 뭐 피해자성 가해자성 얘기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조국 전 장관 손을 잡으면 조국 대표와 손을 잡으면서 피고인이 부각되는 겁니다. 둘 다 재판을 받고 있고 둘 다 한 명은 이제 2심까지 유죄를 받았고 한 명도 이제 사실 주변인들은 다 거의 유죄를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그 피고인성에도 부각되고 이쪽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대립각이 확실히 쓰는 거죠.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립각이 확실히 쓰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 선거 치기가 매우 좋은 구도가 되는 거죠. 근데요, 박 기자, 내가 궁금한 거는 민주당이 항상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나 할 때 판단의 기준이 하나였잖아요. 저 손을 잡으면 지지층은 더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중도가 멀어질 것 같다. 요 고민 때문에 손을 확 못 잡은 건데 이번에 어쨌든 연대는 뭐 민주당 관계자 표현에 따르면 연대는 아니지만 협력은 맞다. 그러면 중도층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스탠스가 그렇잖아요. 가서 손잡지 않아요. 오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네 고생하십니다. 네, 아이 잘하시죠. 잘해보시죠. 요 정도 톤입니다. 그건 이제 중도층을 고민한 그런 스탠스라고 봐요. 일종의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뭐 사실상 연대 느슨한 물론 약간 조국의 강 쪽으로 살짝 가 있지만
그 강물을 마시지는 않는다. 네. 그래요? 발만 좀 담궜을 뿐이다. 발도 안 담그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물이 찬가 뭐 이 정도만 살짝 보는 정도. 네. 그 정도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강성 지지층은 눈에 쉽게 보입니다. 중도층은 쉽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쉽게 보이는 것에 지금 이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중도층들의 표심을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지만 결국 선거 결과는 거기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물론 맞는데 이재명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금 조국 지지층으로 꽤 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호남에서 많이 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선을 그을 수는 완벽하게 이제 배척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대선 주자를 꿈꾸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 민심을 많이 잃어서 이런 민심이 그대로 정확히 조국 혁신당에 갔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그러면 그거를 받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서 밀어낼 수는 없어요. 적절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는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올표가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 그럼 그것이 결국 민주당에 오지 않는 겁니다.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에서 비례를 이제 와서 그 사람 들어온 겁니다. 뭐 조국 대표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을 자체가 민주당이 결국 연대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렇게 다시 얘기해서 조국 혁신당의 문제까지를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미래 위성정당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왜 진보당 인사들이 들어온 걸 왜 민주당의 문제 삼습니까? 결국은 그 숙주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 혁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나중에 모든 문제 그 사법적 리스크 등을 다 민주당이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장기적 이득이 전혀 아닌 거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양쪽의 강성 지지층이 약 20% 정도 있다고 감안했을 때 중간 60%가 정도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려도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성이 강화되면 좀 잘못했는데 여긴 너무 털었어. 요 이제 스펙트럼이 이 중간 60%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판세상은 그럴 수 있다. 그런 판단을 야당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박 기자 얘기는 조국 혁신당으로 들어온 인사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재명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지지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지층이 그리고 이 기자는 조국 혁신당의 그 문제들, 리스크들 그게 다 민주당과 전이되는 위험성이 있다. 뭐 요 얘기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재명 사실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기자님 말이 맞는데 왜냐하면 중도층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꽤 이른바 친문 때부터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상당히 팬덤이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성 지지층이. 그래서 이건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 권리당원 100만 명일 때 약 20만 명 정도의 핵심 지지층이 전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선 주자를 꿈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중에 일부 조국 혁신당을 하는 지지층을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상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상황적으로. 알겠습니다. 뉴스 DMZ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섭섭하실 거기 때문에 박 기자가 놀래요. 그것도 모를까 봐. 퇴근하나 했더니 가슴으로 상급지가 덜컥 막 보여잡고 있는데 3부에 계속됩니다. 저희 광고나 때 그냥 재밌는 얘기 하느라고 요거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방송 안 나갔어요? 자 우리 다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많으신데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엄청 힘드시겠습니다. 그러게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혼자 있을 때 막 샤워하면서 혼자 얘기하고 막 그래요.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양당 공천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 사실 공천이란 게 모든 유권자들이나 모든 언론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뭐 신이 해도 아마 그런 공천은 아마 제가 기억에 역대 공천 중에서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공천은 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 공천 있잖아요. YS가 했던 그거랑 2000년에 DJ가 했던 공천 그 정도 말고는 다 요거를 많이 먹었긴 했습니다. 이기는 당은 지는 당에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기자. 무리한 공천 우린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이 물 흐르는 소리는 소음이라고 하고 고인물 썩는 소리는 외면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전직 기자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물 흐르게 공천을 잘했는데 이거는 소음이라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물갈이별 안에서
고인물이 썩는 건데 그 얘기는 외면한다. 언론이 문제다. 요게 시각인 것 같거든요. 누구부터 하실까? 네. 저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반은 맞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도 이제 민주당이 공천 관리를 못한 건데 예를 들어 처음에 컷오프를 할 때 뭐 홍영표, 안민석, 변재일 의원 다선원 중심으로 만약 컷오프를 하고 자 다 같이 우리 물관리를 합시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바라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뭘 했냐? 별로 없어요. 사실은 두문불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단 그걸 명분 삼아서 컷오프가 먼저 됐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분 좀 일하네라고 생각했던 박용진 의원부터 컷오프를 하니까 컷오프는 아니지만 20% 하위 10%에 넘어오니까 반발이 세졌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비명행사, 친명행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공천 관리를 잘 못해서 확성기가 좀 더 단 건 맞는데 기본적인 팩트로 봐서도 전반적으로 찐명들이 이른바 그 전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랄지 이런 데서 계속 신문을 몰아내려고 하고 예를 들어 2016년 공천에서는 상징적인 인물 몇 이해찬 정청래 이런 분들이 컷오프 됐잖아요. 상징적인 인물 몇인데 지금 보이는 공천에서는 나와 다른 계파들이 컷오프 된다라는 느낌. 그게 사실상 더 많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반은 충분히 이거는 사천이라고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많다는 거죠. 이 기자는 이재명 대표의 그 언급 어떻게 평가해요? 모르는 소리는 소음이라 고 고인물 썩는 소리는 외면한다. 고인물 썩는 소리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반도 맞고 반도 맞죠. 반도 틀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맞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제가 그때 공천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칼자를 딱 들고 진짜로 친박 공천, 찐박 공천할 때 진박 간별상 존영 나오고 뭐 그냥 그럼에도 가장 먼저 컷오프했던 건 친박 중에 친박이었다. 누구였죠 당시에? 김태환 의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구미.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 기본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을 보여줌으로써 남을 희생할 명분을 만든 거는 정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만약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민석 의원 등이 이제 컷오프 됐죠. 그러니까 우리 친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 거였으면 순서를 바꿨어야죠. 친명들 먼저 했어야죠. 그 다음에 뭐 임종석, 뭐 홍영표 이렇게 갔으면 사실은 조금 더 인식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결국은 이것은 민주당의 실수에서 비롯된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또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내 분란이 생기면 당 대표는 그것을 완화시키려 노력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죠? 탈당은 자유다. 섬찟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선에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는 거다.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내 분란을 만들기 시작한 건 이재명 대표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말로부터입니다. 본인의 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언론은 그 내부에 있던 그 비명 소리의 메아리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비명 소리가 나오니까 메아리를 이제 언론이 한 거죠. 근데 비명 소리는 외면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거꾸로 비명 소리를 외면하고 이 메아리를 가지고 이것이 소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이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의 우호적이지 않은 뭐 보수를 그렇다면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 공천 파동에서 가장 화제가 된 칼럼은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전 편집국장의 칼럼이 제목이 이겁니다. 이재명 사퇴를 권함입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재명 대표의 공천은 자기의 표출이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공천을 하고 있다. 이게 진보 언론이라고 표방하는 언론도 같은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지금 언론 탓할 때가 아니라 지금 본인을 돌아볼 때인데 계속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인을 성찰하는 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인데 자꾸 외부로 탓하는 순간에 그 싸움은 나와 국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지층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공천이 잘못되지 않았다. 라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가 저렇게 하고 물론 중도층에서는 아니잖아라고 볼 수 있지만 지지층들은
지지층들에게 이제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죠. 이거는 언론이 그렇게 잘못된 프레임을 짜고 접근하는 거다. 근데 저도 이제 이재명 기자처럼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른바 진보 언론으로 평가받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서도 연일 사설로 비판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러면 이 국민 선거가 총선이 국민의힘 잘 되라고 그쪽에서 그렇겠습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각성해라 이러다 진다라는 저희 경고음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말씀 잘하셨지만 2016년에 친박 간별사 나왔을 때 당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이 주목했고 기사도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언론이 편파적이어서 그랬냐? 그거 아니에요. 좋은 비유를 쓰셨는데 안에 드는 비명이 언론이 당연히 그거는 언론의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속성 같은 거예요. 그냥 메아리 역할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보죠. 민주당 선대위원장 지금 이해찬 전 대표 얘기 나오던데 뭐 김부겸 총리 정세균 전 총리는 거절했다는 기사 있고 뭐 유시민 작가도 거론된다는 얘기도 있고 박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 선대위원장.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강성 지지층에게는 소구력이 있겠지만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반감이 될 수 있다. 그럼 좀 더 우클릭한 인물이 와야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딱히 원래는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뭐 이렇게 했는데 딱히 지금 저는 떠오르는 사람은 제가 추천드릴 만한 사람은 없네요. 일단 김부겸 전 총리는 뭐 고사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쪽에서 들어보면 뭐 본인은 하고 싶었는데 연락도 안 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건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연락도 안 오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너무 공천 파동이 커진다면은 이제 시켜도 안 한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지금 뭐 마땅히 지금 민주당에 인물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마땅히 생각은 안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성 이미지가 강한 이해찬 대표나 유시민 작가로 선대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강성 지지층은 그러니까 그 결속력은 강하겠지만 중도층 표를 끌어올 수 있냐. 그건 의문입니다. 하긴 정말 총선에 뭐 대선도 마찬가지로 총선의 승부처는 그 정말 5에서 10% 밖에 안 될 수도 있는 중도층이 자원한 거니까 수도권은. 그렇죠. 자. 뭐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 다 하신 거지만 다 동의하고 기본적으로 누가 좋겠냐 그랬을 때 당연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거꾸로 다음 대권을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예를 들면 김부겸 얘기했지만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이런 이제 혹시 더 중도층의 호소력이 있는 그리고 훨씬 더 중량감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아니면 또 유인태 전 정무수석 같이 본인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오히려 자꾸 전면에 내세워서 내가 더 많이 안고 간다라는 제스처를 보이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계속. 근데 과연 이것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모든 언론이 이제 사당화 전략이다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것은 다음 당권 전략이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맞서고 있죠 계속. 난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그것의 결과는 40 총선에서 나타나겠죠. 지금 뭐 인지도가 있거나 중량감으로 따진다면 우상호 의원 정도 밖에는 당내에서. 그렇겠다. 우상호 의원도 좀 반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선출을 두고. 알겠습니다. 자 개별 지역구 하나 보죠. 어디로 볼 거냐면 화성을로 가볼게요. 여기가 관심 지역구가 됐어요. 일단 분구돼 가지고 저 예전에 이현욱 의원이 하다가 이현욱 의원은 이제 화성 옆 지역구로 가고. 여기 민주당은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대표 출마하면서 반도체 벨트 가장 젊은 유권자 뭐 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여기다 단수를 공천했어요. 이준석 대표보다 한 살 많은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 이 매체업 어떻게 봐요? 내일 이준석 대표는 한번 물어볼 거예요. 대책 있냐고. 내일 나오나요? 네, 예. 글쎄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를 나가기로 선택한 건 매우 잘하는 거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역에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개혁신당이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목표가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역구에서 사실은 한 10석 이상은 이겨내야 그다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역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뭐 이준석 대표가 지역을 선택한 건 잘한 것이다. 근데 뭐
화성을도 뭐 반도체 벨트이기도 하고 사실은 거기가 젊은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도 맞불로 그냥 잘 놨죠. 맞불로 완전 맞불로 온 거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도 젊은 층에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음을 강조한 건데 거기에 맞불로 이제 젊은 후보를 냈기 때문에 맞불을 잘 놨는데 저는 이래서 어부지를 민주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원래는 거기 민주당이 계속 됐던 지역이죠. 뭐 강한 지역이죠. 강한 지역인데 사실은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두 젊은 후보가 굉장히 결국은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을 주로 공격할 겁니다. 계속 사실 나오면서도 한동훈 위원장 나와라 막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글쎄요 선거 구도는 그냥 재밌게 가겠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싸움에 뭐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더 큰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냥 쉬운 선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 기자, 이준석 대표 이 선택 묘수입니까 악수입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수다. 묘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최선의 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화성, 동탄, 뭐 용인 그다음에 분당까지 이어지는 그 벨트를 갈 거다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어 왔고 거기서는 이제 자객 공천들을 염려해서 좀 뒤늦게 발표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남부로 갈 거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근데 비례대표를 안 나간다면 갈 만한 데는 벨트를 향해서 어떤 새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거기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준석 대표도 그 고민을 얘기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민주당 지지세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화성을이.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이 이낙연 신당과 분리되면서 이준석 신당은 개혁 보수 정당이 됐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그렇죠. 보수 정당이 됐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개혁 보수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간 정도예요. 대세가 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가 사실 이현우 의원이 잘했다기보다는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셉니다. 이현우 의원이 그렇다고 뭐 전국적인 이게 있냐? 그것도 사실 있진 않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현우 의원이 같이 손잡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혁신당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분석은 비슷하시네. 기존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민주당 공영훈 후보로 갈 거고 민주당은 약간 일탈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표를 가지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하고 나눌 가능성이 높다. 예, 저도 그렇게 근데 뭐 그럼 묘수가 아니네요. 근데 다른 묘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에게 특별한 수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더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개혁신당에 뭔가 기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기사 점유율이라는 건 선거 때 축구에서 골 점유율과 비슷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꼭 골 점유율이 높아야 골을 넣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볼을 많이 잡고 있어야 골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사 점유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오히려 공천 파동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게 이제 기사를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국민의힘과의 민주당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기사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가 사실 개혁신당이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성을 해서 당선이 되면 참 좋은 거고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의미 있는 득표율만 얻어도 상당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준석 대표 나오니까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볼게요. 선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비단 주머니 3개는 뭐 있냐. 남의 선거 말고 당신 선거 비단 주머니 3개를 펼쳐봐라라고 내일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DMZ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 기자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